오늘은 아주 중요한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톰 오브라이언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 책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논문에 근거해가지고 수많은 논문에 근거해서 약 한 1000여 편의 논문을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1000여 편의 논문에 근거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실천해야 될 항목들이 많다 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오늘은 이 두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나이 60, 70이 돼도 아주 우아하게 계단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제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이제 노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다리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는 다리 근육보다는 오히려 뇌에 더, 특히 뇌 중에서도 소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뇌는 또 이게 장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 장 속에 끊임없이 공격하는 항체가 우리의 뇌 그 장벽을 허물고 혈류를 타고 뇌 쪽으로 와서 뇌의 조직을 죽이면 이 소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우리가 이상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 책은 주장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간략한 뇌의 구조인데요. 가장 큰 대뇌가 있고, 이게 뇌간이라 그러죠. 이제 스템, 이제 줄기입니다. 브레인 스템 해서 뇌간이 있고, 그리고 소뇌는 약간 뒤통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뇌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소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뇌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는 간단한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10초 동안 견디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왼쪽 무릎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억지로 견뎠네요. 다시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소뇌가 아주 튼튼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소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근육을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 근육보다는 이게 장의 건강이 바로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먹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뇌는 바로 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장 건강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장이 해부학에 보면 뇌 누수는 보통 장 누수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이게 빗물이 새들이 누수가 되면은 뇌 누수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소화기관인 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의 소화기관이 하나의 길쭉하고 커다란 간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20에서 25피트, 길이로는 약 6에서 7.6m, 굉장히 길죠. 6m 이상이면. 이 길이의 간은 입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이어진다. 우리가 삼킨 음식은 이 소화기관을 따라 여행을 한다. 음식물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쇄되어 장 내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게 된다. 혈류 속에서는 더 작아진 음식물 입자를 원료로 삼아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일부는 소화가 될 만큼 작게 분쇄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를테면 소갈비는 바나나보다 소화하기가 더 힘들다. 이것이 소화기관 길이가 20에서 25피트나 되는 이유다. 장은 힘든 소화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장의 내벽에는 미세육모가 있다. 미세육모는 세포막의 미세한 돌출부로 가장 먼저 영양분을 흡수한다. 미세육모는 마치 긴 털로 짠 양탄자처럼 생겼다. 미세육모를 평평하게 한다면 장의 표면적은 복식 테니스 코트만 할 것이다. 엄청나게 크죠. 테니스 코트만 할 것이다. 장 표면이 이토록 넓은 것은 그만큼 많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말한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보길 바란다. 미세육모가 말 그대로 소화가 이루어져 우리의 건강과
활력의 토대가 되는 곳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은 상피로 덮여 있는데 장 상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원, 독소, 미생물과 같은 유해 물질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이 장의 상피 구조가 바로 프로텍트 방어벽 역할을 한다. 혈액 내 장벽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분자만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장에 있는 영양분과 그 밖의 여러 유익한 성분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선별적인 필터 역할을 하고 위장 속 좋은 박테리아에서 온 메시지를 몸의 다른 부분으로 중계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의 면역 기능이 면역계의 70%가 장에 모여 있대요. 우리 몸이 이렇게 설계된 것은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취약하면서도 중요한 곳에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해야 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고 장 기능이 원활하게 소화가 쉽고 효율적이 된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분해와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를테면 소갈비는 바나나보다 소화가 더디다. 혹시라도 염증에 의해 장에 거름망이 찢어져 있다면 장에서 단백질이 미처 분해되기도 전에 소갈비의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가 상피를 통과해 혈류 속으로 침투할 것이다. 면역계는 이런 거대 분자를 침입자로 인식하여 이게 뭐지? 일단 제거한 편이 좋겠다 라며 즉각적인 방어에 돌입할 것이다. 즉 소고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거름망을 통과한 소고기와 모든 다른 거대 분자에 대해 과민성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자꾸 과민성이 생기고 이 항체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항체가 들어오면 바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나중에 다른 어떤 암덩어리로 발전해가지고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약에 배가 아프다 했는데 해서 제산제를 복용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심화가 일어나고 더 큰 거름망에 손실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음식의 거대 분자가 더 많이 혈류로 침투하게 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면역계가 더욱 활성화된다. 다른 식품에 대한 항체가 증가하고 장 안팎에서 더 많은 증상이 발생하고 더 많은 제산제를 복용하게 된다. 이렇게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의 정신 상태는 상당 부분 개별적인 뇌 호르몬의 작용으로 통제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 뇌 호르몬이 장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의해 제어된다는 점이다. 미세육물은 각각의 털 사이에 가득 차 있는 박테리아로 덮여 있다. 장에는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가 있다. 아마 박테리아가 인체의 모든 세포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을 것이다. 이런 미생물 군집을 우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실제로 몸 안팎 수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유하고 있다. 피부와 각 장기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 유방암이 걸린 여성의 경우 암이 있는 유방에는 암이 없는 유방과는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장내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떤 미생물 군집 덩어리입니다. 이런 그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각각 그 음식물에 맞는 미생물들이 가서 그것을 분쇄해서 소화시키고 작게 이제 나누어서 우리 그 혈류 속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위벽을 뚫고.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무게는 5파운드, 와, 엄청나게 무겁네요. 이 군집체가 약 2.3kg으로 뇌의 거의 2배에 달한다. 뇌보다 2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각각의 미생물은 세포와 유전자로 구성된 살아있는 유기체다. 인간 게놈 DNA에는 약 23,000개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실행명령을 내린다. 그것이 인간 유전자인지 박테리아 유전자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활성화된 박테리아 유전자는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 장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효소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거나 억제하라고 명령한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주된 기능은 장내 방어벽을 만들고 조절하여 유지하는 것이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비타민 합성, 신진대사, 혈당 조절과 관계련이 있고 유전정보의 발현과 뇌화학 물질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인간 게놈보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100에서 150배 더 많으므로 박테리아가 더 많은 명령을 내려 우리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누수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쁜 음식물을 먹어서 장에 누수될 경우 뇌와 관련해서 나쁜 염증을 일으키고 뇌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울증, 불안, 인지 기능 장애, 사회적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뇌와 신체 전반에서 염증이 증가하여 알츠하이머병, 불안, 기억력 상실, 뇌 안개,
감정 기복 등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뇌 호르몬의 불균형을 화학적으로 무효화하여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약물은 훌륭한 구명조끼다. 약이 필요하다면 복용하라. 그렇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내면의 격렬한 폭포에 맞서 허우적될 것이다. 애초에 호르몬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시면 장내에 이렇게 장내 벽에 외벽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 군집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좋은 음식물은 괜찮은데 나쁜 음식물이 되면 이렇게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처리하기 힘든 것이 오면 이렇게 누수가 되어 버립니다. 누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 혈액을 타고 이제 뇌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뇌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 생기는데 걱정이라든가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사회적 기능장애, 뭐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상실 등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두뇌하고 장은 항상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뇌하고 장의 그 양방향 대화가 엉클어졌을 때, 그러니까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군집체가 나쁜 음식물 항체를 완전히 물질로 주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항체들이 자꾸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얘들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에 누수가 생겨서 혈류 속으로 들어가고 혈류를 따라서 이게 뇌 속에 가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대한 병에 이제 걸리게 된다. 종국으로는 알츠하이머까지 걸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의 누수를 시켜서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음식,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이 책에서는 약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4가지를 한 개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